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 무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과 맞춤형 동시 지급이 어렵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은 국민의 것이라며 홍 부총리 사퇴를 거론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정치권을 강타한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함께 이슈에 따라 출렁이고 있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개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가 K-방역의 성과에 스스로 도취해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질타했습니다.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백신 접종인데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 사상 최대 예산을 짜면서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 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 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밝힌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지난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 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에 대한 고민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전무하고 오로지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 일색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부실하고 미래 비전은 없는 연설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도 발족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을 거듭 문제 삼으며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로는 북한의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는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21대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진상조사 특위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원자력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공개회의 발언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의혹 제기를 북풍 공작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 17개를 전부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북풍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4월 보궐선거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착실히 설명을 해줘도 정쟁 중단을 위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를 내놔도 국민의힘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에 대해 최악의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발언이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정치의 선을 넘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 USB 논란과 관련해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USB에 원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동일한 USB를 미국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정의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곳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를 놓고 당정 갈등이 수면으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에 들어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여당에서는 곡간직일 자격이 없다, 사퇴하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데 이어 추경 편성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당정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재정당국의 입장을 절제해 말한 것이라며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정부와 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까 봐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민주당에서는 곡간직이 자격이 없다며 홍 부총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사퇴론까지 터져나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불협화음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견은 늘 있어왔다며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제부처하고 당하고 이런 의견들을 좁혀나가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민주당은 다음 주 설 이후 2월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제안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 14조 3천억 원과 선별 방식의 3차 지원 9조 3천억 원을 합한 25조 원 안팎의 추경 규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을 추진하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4차 재난지원금 추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4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이었습니다.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 절차가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여야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나섰지만 손실보상 기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 쟁점이 많습니다. 한 달에 매출액 기준으로 할 때 50% 내지 70%만 하더라도 24조 원이 25조 원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그 재정의 어떤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실? 소급 적용은 굉장히 지금 의미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상안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권 후보자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적자 국채를 인수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역화폐 수준으로 다 사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의 상공인들한테 매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 후보자는 사용 기한이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덕성과 관련해선 권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주소를 옮겨놓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 여겼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신상에 관한 별다른 문제 없이 정책 검증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누군가요? 네, 바로 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차기 서울시장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24.6%로 1위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뒤를 이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그 2.2%포인트 차이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후보 적합도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박영선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이 다른 경쟁 후보보다 우세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어떻게 변할까? 그 판세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네. 야권이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로 후보를 단일화했을 경우에 박영선 전 장관을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단일화의 실패에 3자 대결이 펼쳐질 경우에는 그 박영선 전 장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번 4.7 재보궐선거 그 서울시장의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박 전 장관이 금태섭 전 의원을 품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우상호 의원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그 공투사 등 그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었고 공천 갈등도 겪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었는데요. 네. 박영선 전 장관이 그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금 전 의원과 관련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금태섭 의원이 뭐 예를 들면 그동안에 당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네. 또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하는 품이 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전 장관 이른바 반문도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민주당 후보 우상호 의원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박 전 장관이 발언을 걷어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해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금 전 의원을 끌어안는 것이 그 민주당의 품 넓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기해야 할 대상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민주당과 대척점에선 금전 의원이 아니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과 같은 범진보 진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남매 모드를 유지해온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 앞으로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했을 경우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다 이기는 결과를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였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권에는 시사하는 바가 이제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동안 그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그 단일화 시기, 방법 등을 두고는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는데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우선 제3지대 후보부터 단일화하는 방안입니다. 안철수 대표 금전 의원이 지난 주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요. 단계적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 1차 단일화를 하고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후보와 겨뤄 최종 단일화를 하는 방식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제 제안을 금태섭 후보께서 수용해 주시고 범야권의 다른 후보들의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입니다. A조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네, 본인이 야권 후보의 선도주자였기 때문에 A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3지대 그 후보 1차 단일화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 대표와 금전 의원 내일 만나서 경선을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안철수 대표의 조기 단일화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번 입장 그리고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그 정진석 의원, 오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의원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후보 선출 과정을 완료한 뒤 3월 초 제3지대 단일화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낸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그 모레 2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를 하고요. 3월 4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 그 경선 일정을 감안을 하면요. 야권 후보 그 최종 단일화 시점은 빠르면 3월 7일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A조라고 주장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이거 갖고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10달간의 활동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 입법 과제를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분야별 입법 과제를 모색할 국회의장직 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위촉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첫 구상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임채정,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위원 23명이 위촉됐습니다. 박 의장은 올해 시대적 과제가 국민통합과 격차 해소에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극화, 갈등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를 완화, 해소시키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깊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정 공동위원장은 사회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면서도 극복할 경우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영호 공동위원장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사회 갈등의 본질에 집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갈등이 불편하고 위험스럽고 지금 유기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을 극복하면은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법을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만 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라도 제대로 된 거 본질을 짚어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분과로 나눠 오는 9월 말까지 국민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그런 다음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늦어도 11월 입법과제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전체 회의에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정치, 김광림, 최영희 전 의원이 각각 경제와 사회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정부가 아닌 국회 차원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마련해 국민통합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 활동이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내일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저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30에서 50만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거론됩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 등을 구금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여권의원 14명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 우려를 표하면서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 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건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의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 소추를 방치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원의 위상을 낮추고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승인 없이 대리 출석을 요청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회 본회의 출석은 국회 의결사항으로 만일 대리 출석이 필요할 때는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V 패러디 본물입니다. 정치권의 때 아닌 V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보고서 8명의 V 표기가 대통령의 약어인 VIP라고 주장하면서부터인데요. 관련해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각종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오 전 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패러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PPT는 평양 프레지던트 따봉의 약자인가, HWP는 히든 원자력 플랜의 약어인가 등의 조롱성 댓글이 달렸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그래도 웃겼으니 성공 아닌가, 이래서 요새 개그 프로가 없어진 듯, 또 올해 연예대상 당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병원 의원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오 전 시장 사진을 올리면서 열심히 V 날릴 때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라면서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인가 라고 적었고요. 우상호 의원 역시 그렇다면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 도전을 3번 한다는 뜻인가 라면서 비꼬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 전 시장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V를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며 저의 입장에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시장, 오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며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국방백서는 현대판 홍길동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전 시장의 이 같은 주장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법관 탄핵, 여론은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법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3%, 반대한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찬반 응답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대등하게 나타났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습니다. 이어 법관 탄핵 찬반 응답은요, 이념 성향별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진보층에서는 67.8%가 탄핵에 찬성한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57.7%에 달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37.1%, 반대가 54.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초유의 판사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각각 간담회를 갖는 등 장외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그럼 여기서 나온 주요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에서 판결이나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나 나가서 다른 여러 가지 통해서 사실상 탄핵을 국회에서 필요하다라고 공인을 한 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 표출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 판사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85년과 2009년 각각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었습니다. 내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사상 첫 법관 탄핵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 바로 문 대통령 올해 설 선물은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보냈을까요? 문 대통령의 올해 설 선물은 경북의 안동소주 또는 꿀, 경기 여주의 강정, 전북 김제의 약과, 전남 무안의 꽃차, 충남 당진의 육아 등 지역의 특산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선물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각계 원로 및 동절기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15,000여 명에게 전달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에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설날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 주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특산 농산품이 단골로 애용되죠. 사회 통합과 지역 안배 등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있는 대통령의 명절 선물.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최악의 이 물난리는 이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우리나라가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한
원전 추진 의혹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가 이제 문제의 6쪽짜리 문건을 이제 공개를 했지만 아까 이제 국민의힘 사무실 풍경을 보니까 벽면에 그날 밤 왜 삭제했을까 이런 문구가 이제 나오고 이제 공방이 이제 거센 상황인데 왜 만들었고 왜 삭제했는지 여전히 이제 의문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더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또 아닌 건 아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장 소장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만들었고 왜 삭제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이 왜 만들었으며 왜 이걸 또 그럼 삭제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은 거기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다만 야당이 너무 이거를 정치적 이슈로 자꾸 가져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혹만 부풀려가지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사실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적행위다. 이적행위랑 적을 이롭게 한 거잖아요. 그런 행위가 원전을 지어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어주겠다는 계획이 이미 산업부에서 만든 검토 내용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정부가 이걸 결정해서 몰래 지어주기로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해명한 걸 들어보면 또 이 문서 자체도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게 외부에 유출하거나 아니면 위에 보고된 게 아니고 검토를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문서 내에도. 그럼 문서 내용을 보면 예전에 검토했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네바 협의부터 1994년부터 시작된 제네바 협의부터 거의 모든 정권에서 비핵화나 우리나라의 어떤 통일 이후의 원전 문제는 계속 논의가 돼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하면 경수로 관련된 문서가 앞에 또 있었어요. 그 지워진 문서 중에. 그리고 나서 이 문서가 있다고 하면 검토 차원에서 산업부 직원이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럼 이걸 만들었는지, 또 만들었다면 정말 이 직원 혼자서 결정한 문제인지 아니면 산업부 내에 보고한 라인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고 보지만 이걸 자꾸 뭐 마치 그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부가 몰래 비밀리에 극비리에 원전을 만들어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도리어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지. 너무 앞서가는 의혹, 부풀려서 의혹을 제기하면요. 그게 도리어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문은 반드시 풀어야 하지만 정치적 공세는 과한 측면이 있다. 내부 문서를 만든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 지시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만들었느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만든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왜 폐기했느냐, 그 야밤에 가서 왜 지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산업부의 당초에 그 해명은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는 이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요, 이거 한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궁금한 거죠. 왜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다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폐기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청와대에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정부의 공식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왜 폐기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자료 폐기해야지. 불리한 자료 폐기할 거야. 이러면은요. 국가 행정력이 마비가 돼요. 이거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한번 조사하고 결론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든 상황보다는 폐기한 정황이 더 의혹이고 반드시 풀어야 된다. 잘못 안 했으면 왜 폐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네, 또 야당이 이렇게 뭐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국정조사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뭐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감추거나 뭐 수사하는 내용 중에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공무원이 왜 그런 폐기를 했는지 하는 부분을 저는 수사하고 거기서 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된다고 하면 또 뭐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선거를 앞두고서 야권이 이 이슈를 좀 더 띄워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치적인 공세죠. 뭐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당이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서로 날생 공방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거가 눈앞이잖아요.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정조사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야 김종인 그만둬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냥 서로 싸우는 거다. 근데 별 보기가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다뤄야 되는데 정치 공세의 장이 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국정조사까지 가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어렵고요. 좀 검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좀 정치적인 소임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어떤 여론전을 펴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정치적 공격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실현 가능성 제가 거의 없잖아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뭐 내려놔라 한들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겠습니까?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정조사 요구도 그렇고 또 김종인 위원장의 공격도 그렇고 사실은 서로에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정부, 청와대 반응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해요.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면은 이분들이 너무나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라고 그랬냐면요.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감사원이 감사하는데 왜 도를 넘고 선을 넘습니까? 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잘못됐고요.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시켜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왜 이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은 정부 여당이 답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두 마디를 했습니다. 여러 마디 했지만 그중에 첫째,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감사원이 업무를 하는 것 자체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가타부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그랬다면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이 말로 어느 정도 저는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에 감찰하는 월성 원장 관련해서 감사하는 것도 정당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청와대에서 이걸 뭐 거부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못하게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내용 가지고 검찰 수사하고 거기 결과에 맞게 거기에 대해 조치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남북 정상이 이제 만났을 때 북한 측에 이제 전달했던 USB까지 이제 공개하라고 야당이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 남북 외교 관례상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죠. 사실 정상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공개해버리면요. 우리나라가 외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느 정상이고 우리나라 정상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선례가 돼버리면요. 어느 정상에도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서 얘기할 때는 뭐 공식적인 얘기만 하겠죠.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게 다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불쾌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관례상 이건 맞지 않고요. 정말 제한적으로 법적인 어떤 허가를 받아서 가능해요. 지난번에 그 NLL 관련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영장 받아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부이든. 그래서 USB의 내용을 모두 다 공개하는 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불가피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 법적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한된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 전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공개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적 판단이 있더라도 이러한 문서들은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요. 남북 정상간
외국계 정상들과 나눈 여러 가지 회담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자료 이런 것들은 공개되면 안 돼요. 이거는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이러면은 분명히 다른 나라 정상들과 내밀한 얘기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공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산업부의 문서를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문서 1개만 공개됐습니다. 16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 그냥 공개해서 이러한 쓸데없는 공방이 잦아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USB 공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외교적인 관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문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 문서는 공개할 필요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관련 설전이 또 있는데요. 바로 부의 논쟁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요. 산업부 문건 제목에 포함된 부의를 대통령 VIP의 약자라고 해석을 하면서 점점 패러디까지 쏟아내지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현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이죠. 이걸 어떻게 참 VIP로 생각을 했는지 상상력이 좀 의심스럽고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에요.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 나가겠다, 대권 후보 가겠다고 했는데 희화화됐잖아요. 정치인이요, 조롱받고 희화화되면은요, 어떠한 큰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해명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안타깝다? 뭐 내 뜻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런 거는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돼요. 아이, 국민들께 웃음 드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이걸 갖고 또 사실은요, 이건 밝혀야 된다는 저의 뜻이에요. 이런 식의 구구절절 하면은요, 오세훈 시장 더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번에 조건부 불출마 때문에 마이너스 50점 받았다면 이번에도 마이너스 50점 받아서 빵점 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100% 이제 장 소장 제가 웬만해서 100% 동의 안 하거든요. 근데 장 소장 말에 100% 동의하고 정말 저는 오세훈 시장 전 시장의 대응이 정말 잘못됐어요. 명확하게 사과해야 돼. 이거 잘못돼. 죄송하다. 대통령께도 미안하다고 얘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참사를 불러온 이유가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엮어보려는 의도와 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 부인은요. 모든 행정문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반 회사들도 그렇게 써요. 버전 1, 2, 3.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거,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다 쓰잖아요. 그럼 뭐 이건 정말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 조금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물론 본인이 모를 수 있죠. 그럼 물어보든지 보좌진들은 과연 뭘 했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이런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러면 보좌진과 논의도 안 하고 혼자 발표했는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V자를 보자마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대통령과 연관시키겠다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걸 억지로 뭔가 엮어서 대통령이 흠집을 내고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저는 도리어 국민들한테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인들이 뭘 비판할 때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뭐 PPT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평양 프레지던트. PPT. 따봉?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여러 개가 나왔는데 박영선 전 장관과 안철수 대표가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1, 2위를 이제 뭐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컨벤션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컨벤션 효과란 말은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언한 효과가 일정 부분 들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 일정 부분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았다고 저는 보고요. 장 소장은 한 50% 정도 수익률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거의 100% 수익률인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영선 장관의 어떤 출마 선언 그리고 출마 선언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20분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예컨대 그런 아주 신선한 제안들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어느 정도 집중됐다고 봅니다. 그게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 후보 중에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갈 거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대표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관심사에서 멀어졌어요. 일정 부분.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모든 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에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 상황이 조금 소외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 이게 지지율의 정체성을 가져오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아마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가 다시 관심을 받고 단일화 협상에서 중요한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다시 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은 끝날 때까지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컨벤션 효과, 일명 이제 그 효과를 누리고 이번에 이제 지지도가 이제 상승했다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뭔가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서 주목도를 높여야 될 그런 또 과제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금태섭 의원과의 뭐 장 외에서의 경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이걸 가지고 또 이슈를 하려고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관심을 많이 끌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묻어나는 하나의 행동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관심도를 끌어올려서 본인의 지지율을 조금 더 상승시켜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께서 뭐 하실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덧붙일 말이 없는데 그냥 좀 우려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 능력, 뭐 인지도 참 훌륭해서 경쟁력이 뛰어난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너무 친문색채를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저는 원래 친문이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친문이었다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좀 이기고 그 탄력을 받고 본선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같은데 너무 친문 색채 강조하면은 본선에서 경쟁력이 좀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강조하는 부분은 박영선 장관이 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 가장 핫한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속내와 이해득실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장 소장님. 제가 그냥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대표 처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좀 기분 나빴대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당대표 할 때 내 밑에 있던 의원이었는데 나보고 서울시장 선거 경선을 같이 하자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기분이 나빴고 또 하나는 당초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안 받으려고 그랬냐면 괜히 금태섭 의원만 키워주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압도적으로 서울시장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데 금태섭만 키워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여당, 야당 지금 거대 정당들은 당내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언론에 한 칸씩 여당 의원은 뭐하고 야당 의원은 뭐해요. 안철수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금태섭과의 경선을 통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무대에서 저는 이 서울시장이 되는 이유가 저는 이래서 서울시장이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의 공약은 이런 겁니다라고 밝힐 수가 있잖아요. 언론에서 써주실 거고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경선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질문. 네네. 그 맞대결의 승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안철수 대표 이기죠. 네.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참여해서 본인의 주장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공식적인 무대가 마련된 것만 해도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진로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만 봐도 금태섭 후보가 좀 이기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걸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거기서 일단 선정된 분이 경선에서 이긴 분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리해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훈훈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박영선 전 장관과 이제 우상호 의원이었는데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서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금태섭 전 의원까지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그 발언을 거두어라
이렇게 이제 또 날석에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은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지지층이라고 하는 걸 제가 뭐 이렇게 나누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금태섭 의원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태섭 전 의원을 품자고 얘기하는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친문 세력은 그럼 버리고 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친문 진영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봉선 경쟁력이 뛰어나냐 하는 부분을 판단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친문 세력의 속대를 강하게 보이는 사람의 지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나가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나 아니면 단일화 후보하고 경쟁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전략적으로 친문 진영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후보에게 몰표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 경선에서. 우상호 의원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친문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결집시켜서 그 말은 반문 연대에 앞장섰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지지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본인의 지지계층인 권리당원이나 친문 지정을 더 결집시켜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게 되면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결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의 계산법이 다르긴 한데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우상호 의원이요. 내부적으로 보면은요. 친문 의원들이 상당히 합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뭐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의원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라고 조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는요. 당원 50%, 일반 시민 50%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현재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는 우상호 의원, 박영선 후보 두 분이요.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고 어찌 보면 우상호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부에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의원이 급하니까 나는 원래 친문 후보예요 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쪽에 구애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뭐 서로 같은 당에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서는 동지가 적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서로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과 수비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에서는 북한 원전 논란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를 갖고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쪽에서 눈구름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수도권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 시작됐고 오늘 중부지방에 밤사이 최고 15cm 안팎의 폭설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8도 안팎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모레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뭐 길이 많이 미끄러운 곳이 있다고 하네요. 내일 출근길에는 눈길, 빙판길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